지난 1월 26일 올라온 한 트위터. 누구 이거 본 사람? 대박이다. 중국에서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았네. 이 트위터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파이트 클럽의 원소설의 작가 척 팔라닉이랍니다. 척 팔라닉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올해 1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에 올라온 파이트 클럽 영상 때문이었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텐센트 사이트에 올라온 파이트 클럽은 원작에서 12분이 줄어든 상태로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결말 부분에선 주인공이 총을 쏘는 장면과 건물 폭발 장면 등 5분 가까이가 잘려나갔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텐센트에 올라온 파이트 클럽의 결말쯤엔 화면이 암전되고 갑자기 텍스트가 등장해요. 주인공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테러 계획을 파악해 모든 범죄자를 체포해냈다는 훈훈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텍스트는 제작자가 넣은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텍스트의 내용은 실제 영화 파이트 클럽의 엔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죠. 영화의 중요한 시퀀스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엔딩을 바꿔버렸다. 척 팔라닉이 화낼만 하죠. 이렇듯 중국 시장과 접점이 생겼다 싶으면 영화의 일부 요소가 생뚱맞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파이트 클럽 사태와 같은 일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중국의 문화 검열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하의 통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집권당인 공산당에서 강력하게 문화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 검열은 자국이든 해외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데 특히 해외 콘텐츠엔 더 강력한 검열이 진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수익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공산당 체제를 집결시킨다는 명목 아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화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2012년엔 중국 내 방송과 미디어 검열을 담당하던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프라임타임 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해외 콘텐츠 TV 방영을 금지했어요. 또 해외 콘텐츠는 50부작 이내로 제한되고 1일 방영시간도 전체 프로그램 방영시간 중 25%를 넘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이는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공산당원들에게 서구의 문화적 파급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같은 해외 콘텐츠 규제는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문화 검열로 인해 중국 박스오피스에 진입하려다 철퇴를 맞은 해외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브러리에선 해당 영화들을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영화 속 어떤 요소가 검열의 원인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상영 취소. 왕의 남자 동성애 장면 때문에 개봉 거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무정부 상태와 폭동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개봉 불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경찰관을 희화화했다. 개봉 불가. 데드풀 폭력적이고 선정적 언어를 사용했음. 개봉 불가. 부산행 좀비 유령 등 불멸의 존재는 영화에 등장할 수 없음. 개봉 불가. 곰돌이푸 푸가 시진핑으로 치환돼 풍자될 위험 있음. 개봉 불가. 별그대 영화판 외계인이 나오면 안 되는데 도민준 자체가 외계인임. 대작부터 취소. 왕자의 게임 시즌 8 마지막 회 텐센트에선 기술적 문제라고 공지했으나 아직까지 추후 방영일자 발표되지 않고 있음. 업계에선 해당 에피소드 내용이 미중 무역전쟁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중.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장면 삭제.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주윤발이 연기한 중국계 해적이 비열한 이미지를 연상시킴. 주윤발 등장 장면 대거 삭제. 특히 대머리, 상처투성의 얼굴, 긴 수염은 할리우드가 만든 악마적 중국인 이미지임. 클라우드 아틀라스 중국 배우 저우신의 배드신과 동성애 장면 삭제. 총 172분 분량 중 40분가량 삭제. 이러면 줄거리 이해가 가능한가? 맨인 블랙 3 외국인이 중국인으로 변장한 장면. 특수장치로 중국인 기억 지우는 장면. 차이나타운 총격전 장면 등 총 13분 삭제. 세 번째, 줄거리 변경. 그래비티 중국의 인공위성 폭파로 주인공들이 위기를 겪는 거였는데 러시아가 하는 것으로 변경. 후반부에 중국 항공우주기술의 우수함이 돋보이는 장면 집어넣음. 중국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래비티 개봉 일시 앞당겨 상영시켜줌. 닥터 스트레인지 에이션트 1이 원래는 티베틴이었는데 중국이 티베트 이슈에 예민한 것을 고려해 켈트족으로 변경. 월드워 G 원작 세계대전 G에서 좀비 최초 발생지가 중국이었지만 영화화 과정에서 한국으로 수정. 네 번째, 자막 변경. 007 스카이폴
제임스 본드가 카지노의 호스티스인 세브린에게 그녀의 몸에 새긴 문신이 어린 나이에 매춘을 강요한 매춘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장면. 후 편집은 안 했지만 자막 번역에 매춘 관련 내용 삭제하도록 지시. 휴, 다 다루지 못해 지브러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법한 영화들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보니 중국 문화 검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시나요? 해외 영화 제작자들은 이 까다로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이미 완성된 영화를 별도의 인원과 비용을 들여 후편집을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영화 검열은 2018년까지 광전 총국 내 영화 검열기구에서 담당했습니다. 광전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중국의 언론을 감독하는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을 떨치는 언론 탄압 검열기관이죠. 중국 내에 상영되는 영화의 모든 장면은 이 검열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영화를 볼 때 배급사 리더 필름이 나오기도 전에 이 용표가 붙어있는 녹색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용표는 공영허가증, 상영허가증을 뜻합니다. 즉 검열기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죠. 이런 광전 총국 내 영화 검열은 2018년부터 공산당 중앙선전부로 이관됐습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던 영화 사상 검열과 외국 영화 교류 업무 등을 공산당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이전보다 영화 산업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선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검열할까요? 2013년 작성된 이 레포트에 의하면 영화 검열기구는 영화관리조례 제24조에 근거해 모든 영화의 배급, 상영, 수입, 수출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영화 검열 기준으로는 10+9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0가지 금지 기준과 9가지 편집 수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영화계 내에서 소문이 자자 중국의 검열 기준들을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폭력, 외설, 종교, 외계인, 미신, 도박, 음주, 약물 남용, 범죄 같은 반사회적, 비과학적 주제, 공산당 비방, 중국의 정치적 체제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제들의 엄격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한 영화들은 이 같은 광전 총국의 빡빡한 기준 때문에 상영 취소, 줄거리 변경 등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중국 박스오피스 진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영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중국 박스오피스가 어마어마한 수익과 흥행 실적을 안겨다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쉽죠? 중국은 약 14억 명이라는 막대한 인구를 배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스오피스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2019년까지 미국이 1위였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1위로 치고 올랐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여파에도 중국 박스오피스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랑제경 등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의 티켓 판매 규모는 472억 위안, 약 8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크린 수는 2021년 기준 82,248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21년 한 해 동안 5,8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254개의 스크린 수를 가졌던 것을 감안해본다면 중국의 박스오피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영화가 자국에선 호평을 받아도 중국에서 흥행하면 떼돈을 벌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 4가 그랬어요. 트랜스포머 4는 기획 단계부터 제작사인 파라마운트가 중국 관영 영화 채널과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인지 중국 영화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해 스토리가 엉성하다는 여러 혹평을 받았죠. 중국 영화 배우 리빙빙이 영화 스토리 속에서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되고 로봇 연구개발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중국 공장으로 모두 이전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악당에 맞서 열심히 도망치는 순간에도 중국산 폐구유를 빨대로 쪽쪽 빨아먹죠. 어색한 스토리라인에 혹평이 쏟아졌지만 개봉 첫 주 중국에서만 9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트랜스포머 4는 이후 중국에서만 약 3억 달러를 벌었는데 북미 시장 다 합쳐 2억 4천만 달러를 벌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 박스오피스의 거대한 규모를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죠. 진입만 성공하면 흥행 성적과 수익을 안겨다 줄 것만 같은 중국 박스오피스. 하지만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선 외국 영화의 수입 편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수입은 차이나필름과 화샤라는 두 개의 국영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레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영화 수입 방식은 크게 분장제와 매단제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분장제는 판권 소유자가 배급권을 팔지 않고 배급 중개 경영을 위탁해 사전에 이루어진 협약하에 제작, 배급, 상영의 주체가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어 갖는 배급 방식을 말하고요.
매단제는 중국의 배급회사가 제작 주체에게 배급권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때 제작 주체는 배급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흥행 수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분장제 방식의 영화 수입은 연간 34편 수준이고 매단제 방식으로는 연간 20편 정도의 영화를 수입하고 있어요. 정확한 규제 수량은 공표하지 않았지만 국가당 3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도 빡빡한 수입 기준이었지만 중국 박스오피스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중국 체제를 공고화 선전하는 자국 영화 위주로 개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중국 박스오피스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제작자들은 영화 스크립트 제작 과정부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것들을 배제하고 중국의 우호적인 장면들을 일부러 집어넣어 친중 성향이 짙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인위적으로 중국의 캐릭터와 공간, 상품들을 영화 속에 배치하는 친중 성향적 영화 제작 방식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쩐지 중국의 영화 시장이 공산당 메시지 전달의 플랫폼이 되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라오였습니다.